번째 세션은요. 두 번째 패널은 그 IC 중재 규칙의 이제 기타 개정 사항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 이슈는 우리 이제 또 IC 중재법원에 한국 부위원으로 계신 김세현 변호사님께서 이제 좌장을 맡아서 해주실 건데요. 그 김세현 변호사님께서 특히 이 행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 행사가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는 ICC 룰을 론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행사로 하기 위해서 오늘 2월 1일에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사실은 뭐 이따가도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이 지금 행사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거기도 감사를 드리고 제일 사실 감사드릴 거는 이 늦은 시간에 계속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제가 더 시간 쓰지 않고 김세현 변호사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패널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 세션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타 개정사항을 해야 됩니다. 기타 개정사항이니까 너무 많기는 한데 이 기타 개정사항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한 3가지 종류로 나눠서요. 그 부분을 패널리스트 한 분께서 좀 설명 내지는 코멘트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2분 패널리스트들이 잠깐 또 추가로 설명이나 코멘트를 해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패널에는요. 중재인으로 일반 상사중재뿐만 아니라 투자중재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서 2019년에 국제중재인 부문 한국중재대상까지 수상하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준기 교수님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광장 국제중재팀에서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다양한 중재 규칙을 포함한 중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희 김선영 변호사님을 또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장안에 있는 법무법인 중재팀 중에서 가장 어린 팀장이신 연무역 강한 우리 전재민 변호사님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3분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저희가 기타 사항들, 되게 많은 기타 사항들을 한꺼번에 해야 되다 보니까 청중분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화면을 공유를 해서 제가 좀 슬라이드에다가 해당 조항들을 띄워놓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호스트께서 제가 화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락 안 해주시면 안 되는데요. 저희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을 저희가 3가지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주제가 중재인의 독립성하고 관련된 부분인 이제 저희가 소위 서드파티 펀더라고 하는데 제3의 자금 제공자가 나타나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부분은 이 당사자 대리인이 중간에 바뀌어서 중재인하고 컨플릭이 생기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게 첫 번째 중재인의 독립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김준기 교수님께서 먼저 리드를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 2번째 덩어리는 아까 알렉스 사무총장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병합이나 참가가 이번 룰의 개정으로 조금 더 넓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재민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전 세계 모든 중재기관이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속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서 얼마나 확대할 것이냐. ICC 규칙 이번 개정 과정에서도 신속 절차가 좀 많이 저희 기준으로는 한국 고객들 기준으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셈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김선영 변호사님이 리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재인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제가 조문을 띄워놨고요. 김준기 교수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의 김준기라고 합니다. 이제 중재인과 관련된 공개 의무 내지는 투명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2가지가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한 가지는 소위 말하는 제3자 펀딩, 이게 third party fund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개념이고요. 이거를 뭐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중재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뭐냐면 한쪽 당사자가 예를 들어 중재, 특히 신청인 쪽입니다. 신청인 쪽에서 뭔가 중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자금 사정이 여의치가 않다. 그런 경우에 외부에 있는 사람이 투자 펀드들이 될 겁니다. 투자자가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게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고, 근데 지금 국제적으로는 이런 삼자 펀딩이 굉장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뭐냐? 아니 억울한 당사자가 있는데 이 사법 부재를 위한 적절한 접근권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 왜냐면 사실 억울한 사연이 있는데 자금력이 딸려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소를 제기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보는 시각이 요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이해상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당연히 중재인은 당사자하고 이해상충이 있어서는 안 될 테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중재 대리인하고 이해상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3자 펀더가 있는 경우, 이거를 모르는 경우, 그러면 중재인이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이게 이해상충일 텐데 내가 몰랐단 말이죠. 특히 이제 처음에 사건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건 이제 공개하는 의무를 이제 부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가 펀딩을 받으면 나는 펀딩을 받고 있다, 그런 사실을, 그 존재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펀딩을 받고 있느냐 또 아울러 공개를 하게 되면 중재인이 비로소 그때서야 저 펀더하고는 내가 이해관계가 있구나, 그럼 나는 이 사건을 맡으면 안 돼 라고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위해서 이제 그런 공개 의무를 일차적으로 부여를 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중재 대리인을 이제 특히 이제 처음에 선임할 때는 아는데 중간에 당사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재인을 교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악의적인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재 한쪽 당사자가 중재인하고 이해상충을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 예를 들어 저희 뭐 김세현 변호사님이 중재인인데, 그럼 김세현 변호사님의 뭐 친척분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해상충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전에 그런 중재인을 변경할 때 이거를 미리 공지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정부로 하여금 이걸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규정할 수 있게끔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중재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판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그 김선영 변호사님이 우선 그 서드 파티 펀더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저는 먼저 그 third party funding disclosure 의무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 규정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자금 제공자의 존재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중재인이 자금 제공자의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과연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규정 내용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중재 판정의 집행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재 절차에서 중재인의 이해상충 문제를 확실하게 다룰 수 있게 됨으로써 추후에 이제 중재 판정 집행 단계에서 혹시 중재 판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결여를 이유로 해서
어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를 하고 중재 판정의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third party funding disclosure 의무로 인해서 또 예측되는 것 중에 하나로 많이 논의가 되는 것이 이 제도로 인해서 아마도 그 중재 판정금 또는 중재 비용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그러니까 어느 당사자가 제3자의 자금 제공자의 지원을 받는다는 거는 스스로의 자금력 또는 자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금 제공자는 추후에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중재판정금 또는 중재비용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재판정국의 중재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당사자가 이런 제3자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다는 공개하는 걸 공개할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그런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그 중재 판정금 또는 중재 비용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보장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재민 변호사님은 이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코멘트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소송 대리인이 변경됨으로써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과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세 가지 경우를 해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송 대리인이 새로 이제 추가되거나 변경된 소송 대리인이 사임하거나 아니면은 그 대리인과 이해 상충 관계에 있다고 보는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아니면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으면 결국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챌린지를 제기해서 결국 ICC 코트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과거에도 이런 세 가지 이제 방식으로 해결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ICC 중재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중재 판정부에다가 상당한 이제 힘을 실어준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 대리인의 변경 또는 추가로 인해서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하면 중재 판정부가 그런 이해상충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에는 새로운 그 대리인의 어떤 참여를 배제를 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이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상당히 중재 판정부의 이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중재판정부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그만두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효율적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병합 또는 추가 당사자 참가 이 부분이 조금 확대된 부분을 전재민 변호사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매년 이 ICC에 여러 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분의 1 정도가 다수 당사자 사건이고요. 그 중에 이제 그 다수 당사자 사건 중에 많은 것은 이 피신청인, 중재를 제기하는 상대방 피신청인이 복수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 복수인 경우, 심지어는 이제 당사자 수가 100명이 넘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거의 이제 미국식 클래스 액션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양새도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다수 당사자 또는 다수 계약에 따른 중재를 효과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된 제도가 이 조인더 그리고 이제 콘솔리데이션입니다. 조인더는 기존 이제 중재 사건에서 새로운 제3자를 이 중재 사건에 끌어 들어오는 겁니다. 인입이라고도 하죠. 끌고 들어오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기존의 당사자, 중재 사건 중에 일방 당사자가 새로운 제3자를 상대로 하나의 중재 사건을 더 제기하면서 같은 절차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C 세크리테리엇 사무국에 이제 신청을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이 기존 중재 사건에서 중재 판정부 또는 중재인이 지명되기 전에, 그러니까 선정되기 전에 이러한 조인더 신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3자, 인입되어 들어오는 제3자의 관점에서는 이미 기존 중재에서 중재 판정부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그런 중재 판정부 구성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의견 개진이나 자신의 어떤 의사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2021년 개정 규칙에서는 이 중재인이 선임되고
확정된 후에, 중재 판정부가 구성된 후에도 일방 당사자가 제3자를 이 기존 중재 절차에다가 인입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 들어오는 그 제3자의 관점에서도 기존 중재 판정부에 의해서 심리를 받겠다. 그리고 이제 ICC 이 규칙의 중재의 특징이라도 볼 수 있는 Terms of Reference가 이미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수용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많은 그 경우에 이 중재를 제기하고 나서 이제 사실관계가 좀 논의가 되고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제3자를 끌고 들어올 필요성을 나중에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중재판정부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시점에서 그 제3자를 조인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제3자가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 M&A 분쟁에서 타깃 컴퍼니를 그냥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분쟁에서 타깃 컴퍼니를 끌어들인다거나 아니면은 이 건설 프로젝트 같은 데서 이 하자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이 중재 사건, 지금 다투고 있는 중재 사건 외부에 있다. 그럼 그런 제3자도 이제 이 조인들을 통해서 중재 사건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조인들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새로운 제3자도 기존 당사자들에 대해서 카운트 클레임, 뭐 크로스 클레임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신청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이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소간의 변경이 있었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이제 컨솔리데이션입니다. 조인더는 당사자를 추가로 끌고 들어오는 것으로 본다면은 이 컨솔리데이션은 2개 이상의 중재 사건을 이렇게 병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2017년 그냥 작년 말까지 유효했던 규칙에서도 이런 컨솔리데이션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중재가 2개 이상의 중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으면 물론 하나의 중재로 합쳐서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이 2개의 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중재 합의, 심지어는 복수의 계약에서 같은 중재 합의가 적용된다 한다면은 이것을 하나의 중재 사건으로 병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령 중재 합의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서 서로 다른 계약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갖고 이 콜트가 봤을 때, ICC 콜트가 봤을 때 이러한 서로 다른 계약에 있는 중재 합의들이 compatible, 양립 가능한 상황이다 보면은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역시 그렇게 서로 다른 중재 사건을 하나의 중재로 병합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인더나 컨솔리데이션은 이제 다수 당사자가 문제되는 케이스, 뭐 M&A에서 발생하는 중재라든지 이제 복잡한 건설 분쟁에서 유용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됐고요. 그런데 M&A 분쟁에서 이제 다수의 매도인, 다수의 매수인, 그리고 타겟 컴퍼니, 대상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워런티 인슈런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도 이렇게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조인더와 컨솔리데이션을 같이 그냥 인입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중재 사건을 합쳐서 이 2가지 제도를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네, 감사합니다. 다들 월요일인데 늦게까지 그 청중분들이 계셔야 돼서 저희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중재인 입장에서 이 참가제도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 참가제도는 지금 전 변호사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판정부 입장에서는 참가는 아까 병합은 사실 이제 중재법원, ICC 중재법원이 결정하는 거고 참가는 판정부가 결정하는 건데 사실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사자들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 당사자를 참가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판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 효율적인 차원 여러 가지 중재권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당연히 한꺼번에 묶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개정을 하면서 그 판정부가 고려해야 될 사람들을 나열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정부 입장에서는 과연 그 추가되는 당사자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
그다음에 언제 이제 이 참가를 신청을 했는지, 뭐 이해 상충 여부가 있는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나열하기는 했는데, 뭐 제 생각엔 결과적으로는 효율적 증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제도고, 중재판정부에서는 생각보다는 부담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감사합니다. 김선영 변호사님, 병합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히만 코멘트해 주시겠어요? 네, 그 병합이랑 관련돼서 그 ICC 중재규칙 10조 비항은 결국에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 있어서 복수의 청구가 단일한 중재합의뿐만 아니라 복수의 계약에 포함된 동일한 내용의 중재합의에 기초한 경우에도 가능한지, 그거가 이제 명확하지 않아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중재를 하면서 복수의 계약에 포함된 동일한 내용의 중재합의에 기초한 경우에도 병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 규정은 특히 이제 뭐 건설 분쟁처럼 뭐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등 여러 복수의 당사자들이 관여된 그 건설 계약에 관한 분쟁, 또는 뭐 기업 M&A 분쟁 또는 주주간 계약 분쟁처럼 주식 양수도 계약이라든지 주주간 계약 등 여러 관련된 복수의 계약들이 있는 분쟁이 앞으로 많이 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항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신속 절차 적용 범위가 확대된 부분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ICC에서는 2017년에 사실 신속 절차가 도입이 됐는데요. 2017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19년 연말까지 146건이나 신청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석세스풀하게 잘 되고 있는 제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 부분 분쟁 금액을 더 늘렸는데요. 김선영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그 신속 절차는 통상 이제 일반적인 중재 절차 같은 경우는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신속 절차는 이보다 더 빠르게 중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1인 중재인에 의한 중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심리기일 또는 증인에 의한 신문 절차 등 통상의 중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들을 생략하거나, 아니면은 뭐 서면 제출 횟수 또는 길이 등을 제한해서 일반 중재 절차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 이 신속 절차는 첫 번째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거나 분쟁 금액의 규모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기존의 그 2017년 구 ICC 중재 규칙에서는 분쟁 금액이 미화 20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신속 중재 절차가 적용되도록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ICC 중재 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속 중재 절차에 적용 대상이 되는 분쟁 금액을 미화 300만 달러 이하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속 중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ICC 사건의 범위가 더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개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다고 그랬더니 김선영 변호사님 너무 빨리 잘 끝내주셨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중재인 입장에서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으신지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실 뭐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나 홍콩 국제중재센터나 거기는 이미 사실 거의 300만 불, 400만 불로 상향을 이미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상서중재원은 국제중재 사건은 5억이고 국내 중재 사건은 1억입니다. 사실 이게 공백이 좀 큰데, 저희 당사자들이 과연 이런 것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실 33억인데 300만 불이면 굉장히 큰 규모의 사건인데, 이거에 이제 과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것을 원치 않으면 사전에 달리 정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분쟁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분쟁 내용에 관계없이 항상 서면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중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뤄야 될 여러 가지 논점이나 서면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신속하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특히 당사자들을 위해서 한번 이런 고민을 한번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변호사님도 변호사 입장에서, 대리인 입장에서 어떠신가요? 이 변화가? 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속 절차에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상국에 의해서 이제 신속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300만 달러 계산함에 있어서는 카운트 클레임 금액까지 포함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당사자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threshold 금액을 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재 합의 조항을 그 드래프팅 하는 관점에서 이 신속 절차, 특히 단독 중재인으로 진행된 신속 절차를 회피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에 opt-out 하기 위한 그 규정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드리느라고 저희가 막 서둘러서 가고 제가 중간에 막 말도 끊고 했는데요. 개정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진행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Q&A 몇 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걸 변호사님, 저희 세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진짜 신속 절차로 해주셨는데요. 사실 두 김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참 여러 가지 커버할 주제가 많은데, 우리가 그래도 뭐 IC 중재 규칙 어떤 부분에서 변경이 됐고 어떤 실무적 의미가 있는지 그래도 꼼꼼하게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막 퇴근할 시간이 막 돼가고 이래서 이제 이동하셔야 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혹시나 이게 계속 들고 가시면서 계속 접속할 수 있으시니까 지금 질문을 하신 분이 지금 채팅으로 질문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제일 좋기는 채팅방에 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게 여기 지금 보면 손들기 기능이 있는데 손들기 기능을 해주시면 뭔가 발언의 기회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세팅이 아마 발언하실 수 있도록 안 돼 있고 토론자들만 발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질문은 아마 채팅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기 허용 버튼이 뜨는데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손 드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참석할 때부터 손을 드신 것 같아요. 아, 그러신가요? 예. 이번에 드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뭐 아마도 참석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막 퇴근 시간이 시작돼서 질문을 하시기가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질문을 특별히 지금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저희들이 이 세션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따로 이메일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이제 우리 김범수 변호사님하고 김세현 변호사님께서 잘 이렇게 진행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개정된 이제 ICC 중재 규칙이 기존에 이미 있던 어떤 프랙티스를 룰로 더 명시함으로써 이게 이제 더 쉽게 알 수 있게 ICC 중재 절차를 더 쉽게 알 수 있고 더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뭐 이용하는데 특별한 불편이 있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또 뭐 새로운 게 있어서 되게 놀랍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런 게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을 때 ICC 중재 규칙이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실무적인 이 컨시더레이션이 많을 수 있는데 오늘 두 분 교수님과 또 대리인을 담당하시는 주로 대리인 가끔 중재는 하시지만 주로 대리인 담당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이게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이
지금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끝까지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이 컨퍼런스를 오거나이즈 해주시고 또 이 비디오 컨퍼런싱도 호스트 해주시고 전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절차에 참여해 주신 이 교수님과 변호사님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ICC 중재규칙은 그 링크 아까 알렉스 파사스 그 사무총장이 보내준 링크에도 있고요. ICC 그 웹사이트에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글본이 3월 1일이면 available 하게 된다고 우리 김세현 변호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3월 1일이면 한글본으로 읽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